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렇게 그 개발력 포럼에 강의를 먼 길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고 끝까지 이렇게 남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그 배차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 판교로 나가는 차가 5시 20분에 있는데요. 저희가 토론자 오늘 발표하신 네 분께 이제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시 5분에서 10분까지는 최대한 그 토론의 기회를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실 때 이제 발표자 분들을 좀 지명하셔가지고 해주셔도 좋고, 또 이제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답변을 원하시는 우리 토론자께 이제 직접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 포럼의 이제 좀 특징이 또 이제 그 노을 팀하고 또 이쪽에 에누마 팀에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 파트, 이런 민간에서 하는 혁신적인 파트도 있고, 이쪽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나 코이카에서 하는 또 정책적인 요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가 동시에 또 논의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좀 자유롭게 그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우선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 연사들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이 과학기술 그리고 ODA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철학적이거나 또는 좀 공통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원하시는 분 우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안내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특히 이제 이쪽 좀 흥미가 좀 많이 있을 부분이 또 이제 혁신적인 기업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뭐 노을 팀이나 에누마 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쪽.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의 박성복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자리 감사드리고요. 월드비전은 코이카를 사랑합니다. 임찬양 대표님과 이혜경 팀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노을에서 만드는 그 키트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보기가 좋았었는데, 국내에도 사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말라리아 키트를 많이 생산하는 엘리어라는 그 회사가 있고요. 그 현장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있는데, 지금 손에 들고 다니는 모바일 키트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워낙에 이제 Most Vulnerable Children을 찾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류 중에 지류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주로 이제 아까도 캄보디아 사례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하루 정도 배터리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충분히 물론 저희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공부도 연구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방법이 있겠지만 태양광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혜경 팀장님께는 현장에 가보면 이제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흙바닥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교실, 아까 이제 사례에서 보여주신 교실에는 이제 시멘트 바닥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하는 데서는 주로 이제 흙바닥인데,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들고 가더라도 갔다 오면 이게 리퍼가 불가능할 정도로 먼지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사실 유지 보수하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충전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하는 시연하는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걸 봤는데,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동센터 하시는데요.
그 정부에서 그 태블릿을 좀 몇 개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이 다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수량이 모자라니까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 뭐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 결국은 이제 기기 구입비가 가장 많이 소요될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사실 태블릿을 사용하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지,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굿네이버스도 좋은 이웃이지만 월드비전도 많이 도와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네, 굿네이버스라고. 월드비전이요. 네, 저희 코이카도 월드비전을 사랑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질문이 지금 질문자가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구체적인 걸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노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실 기술적인 답변인데요. 이게 RDT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방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사실 이런 질문은 이제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필드에 계신 분들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UN이나 뭐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이런 데 만나면 WHO나 이런 데는 그 차이를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기 좀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DG가 MDG에서 SDG로 넘어오면서 이 말라리아 정책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말라리아의 환자를 줄이자 이런 목표였고요. MDG에서는. 근데 SDG에서는 말라리아를 근절시키자, 그러니까 완전히 박멸시키는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이 박멸의 컨셉에서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돼야 되고, 아까 이 벡터 컨트롤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파퓰레이션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감염 질환에 대해서 어떤 단순하게 그 지역에서 이거를 체크해서 되냐 안 되냐 약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발병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지구적 관점에서 지금 아프리카의 서부 지역에서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메르스 환자가 한 명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 전체가 한 달 정도 마비가 됐죠. 그게 서베일런스 기능이 돼야 되는데, 감염 질환도 똑같습니다. 지카나 말라리아나 뭐 다 이런 감염 질환들은 사람이 글로벌하게 옮기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DT랑은 WHO나 빌 게이츠나 이런 데처럼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더 센시티비티가 높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엘리미네이션 스테이지의 SDG에 맞는 접근이다, 이 실행 방법이. 그래서 이걸 박멸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되는과 동시에 그 데이터를 내셔널 스케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서 말라리아가 발병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 발생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측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에서 말라리아 사업이 1번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낸 것도 전 세계적인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라. 이게 이제 말라리아 정책이었거든요. 정책이 이제 기존의 단순히 측정해서 치료하는 방식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지구적인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저희는 탑재되어 있는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박멸을 시키기 위해서 초기 진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증상이 없는 환자들을 스크린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멸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마을 전체를 스크린한다고 보여주셨죠. 증상이 없는데 말라리아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차이점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센시티비티 측면에서 훨씬 더 정밀하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 마을에 들어가서. 그리고 서베일런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 얼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이 분포가 저희가 이제 바코드나 이런 걸로 환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SDG 관점에서 이제 적합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기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뭐 저희가 많이 질문을 해서 저희가 우선 굉장히 저전력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은 보통
굉장히 큰 컴퓨터에서 알파고가 슈퍼컴퓨터 수백 대가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굉장히 큰 시스템에서 현재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AI를 올린 게 저희 기술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저전력 기반의 AI를 저희 시스템에 저희가 포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리즘조차 저전력으로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옵티마이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하루는 저희가 아주 이제 안전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풀 작동을 한 12시간 이상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 시간은 한 달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사용했을 때 한 하루 정도 계속해도 배터리 떨어진 적이 현재까지 없었고요. 보통 이틀 정도는 쓸 수 있고 저희가 보조적으로 태양열 간단하게 배낭이나 아시다시피 그걸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20와트 정도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정도에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태블릿 PC를 그 기기를 제공하는 재원 마련하고 그다음에 전력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이 제품 토도스쿨을 개발한 이유가 그 엑스프라이즈라는 그 컴피티션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컴피티션에 참여해서 제품을 출품을 하면 이제 거기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이제 자기들이 심사해서 5개 팀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럼 선정된 5개 팀의 앱을 그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에서 그것들을 장착한 태블릿 PC를 탄자니아 지역 정확히 몇 개인지 기억하는데 거기에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그 파운데이션이 이제 재원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태블릿 PC와 그 소프트웨어를 넣고 그 다음에 그 태양열 전지도 같이 제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그 컴피티션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그 만약 그 앱을 사용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학교 교육을 돕고자 하는 저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는 지금 3주간 기간 동안에도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할 건지 다 스케줄을 짜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애들이 학교에 다른 수업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또 그걸 보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 그 더러워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 센서티브 할 수 있는데 이 더러워지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7월에 사용성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저희 그 같이 거기 현재 가셨던 분이 기록하신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되게 시골에 가서 그걸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흙장난도 많이 하고 놀다 보니까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진 손으로 자꾸 만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너무 그 겉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반응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고서에 뭐라 썼냐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 어쨌든 이거 관리는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이 태블릿 PC를 닦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보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같이 넣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실제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의 이제 질문과 답변이었는데,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거침이 두 분 다 없으신데.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정말 그 현장에서 그 직접 가서 그 모니터링도 하고 아까 뭐 현장에 가서 상주하면서 그쪽의 문화,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테크닉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기존의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현재 맞게 정말 잘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안쪽.
안녕하세요. 박사준비생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니제르에 잠깐 근무했었던 거를 기반으로 이제 STI랑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질문점들이 몇 개 떠올라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코이카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책적으로 여행 자제국, 여행 금지국에는 이제 코이카 단원들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니제르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나마 개발이 잘 되고 좀 그나마 좀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곳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사실은 뭐 국가적 차원에서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면 민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STI의 그 중요성, 그리고 이제 혁신과 그 과학과 협력의 중요성들을 이제 논의를 하시거나 정책을 하실 때 혹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비슷한 질문인데, 노을과 교육 관련한 태블릿 관련해서는 이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특히나 이제 사하라 사막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일 때는 태양이 굉장히 많이 비치지만 또 우기일 때는 이제 빛이 비치지 않아서,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공급도 최악이지만 예를 들어 키트를 가지고 오고 타블렛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햇빛이 잘 비칠 때는 태양열로 충전을 한다고 치지만, 또 햇빛이 없거나 전기 같은 경우도 그 나라의 원자력은 세계 3위 생산국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다 프랑스에서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기를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받아서 쓰고 있는 바람에 굉장히 정전이 잘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없이 타블렛을 이용하거나 간단하게 말라리아를 이제 진단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적인 갭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이 비칠 때 이거를 세이브해 뒀다가 뭐 건기 때 이걸 가지고 충전을 계속 할 수 있다든지, 혹시 이런 방향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이카 단원들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와 이제 협력을 하기 좀 어려운 상대 국가들, 예를 들어 니제르 같은 국가들하고는 STI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코이카도 좋지만 또 스테피에서도 관련이 많이 크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노을과 이제 에누마 팀에서는 이제 전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 하도 각광을 받고 또 ICT 베이스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부분은 답변 부탁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전략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뭐 사업 모듈에 대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저희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반영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유효한데, 지역별로 워낙 그 소득 수준의 차이도 있고, 또 소득으로 이렇게 또 저희가 건져낼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나 또 어떤 지식의 배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고민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단계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향후에 계속해서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그래서 거점 국가를 지역마다 하나씩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4대 구상 이행 마스터 플랜에 보면 이것을 뭐 어떤 나라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국가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것과 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이카는 그 저희가 일단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저희 협력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에 그냥 기존 저희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존의 체제로 다 반영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 이것을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서 이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기관 차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실무를 하는 제가 생각해내는 답변이고, 방식으로는 저희가 직접 거기에 사무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던가 국제기구랑 뭐 협력을 하는 것들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민간의 그런 혁신 역량을 제가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터리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터리 질문을 상당히 이제 기관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여러 개 달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12시간 풀타임은 저희가 인스톨되어 있는 기본 배터리고요. 배터리를 확장팩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 개 확장할 수 있어서 뭐 3, 4일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20와트 정도 충전 용량이면 비가 오나 뭐 이렇게 돼도 전부 다 그 저희가 발전을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기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의 그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떤 대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기기들이 가격이 많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미국에서 한 40불 정도 되는 걸 사고 그랬었거든요. 많이 내려가서 이제 가격도 내려가고 뭐 충전도 태양열로 충전이 가능할 만큼 저전력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런 기기의 발달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이제 앱을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뭐 배터리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요. 그 배터리가 사실은 원래 태양광 발전을 할 때 제일 그 소모가 많이 되고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배터리입니다. 그 사실은 대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 때는 그 태양광에 들어가는 그 ESS라고 하는 에너지 스토리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배터리가 중요한데 최근에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배터리 기술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발전해 가지고 코스트가 많이 다운됐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개도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용량에 대한 거고 뭐 휴대용 소용량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 그 부분이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이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국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는 이제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테크노 피스코업이라고 하는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근데 거기 이제 기술자분들 파견하는 거에도 중점 국가들이 있고 이제 거기 파견하는데 대부분은 바텀업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 국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제 개발상 국가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채용되고 있어서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크게 그 코이카는 사실 중점 협력 국가가 있고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많이 하시지만 이제 거기서는 대학 중심으로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사회자로 이제 질문을 세 분께 우리 박사님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신기술이니까 이 지적재산권이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개도국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제 문제의 그 기술 이전의 핵심이 바로 이런 그 지적재산권 문제. 과연 선진국이 개도국에 필요한 그런 기술을 아주 저비용이나 아주 대가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긴 한데요. 우선은 뭐 우리 박사님께 어떤 국가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 두 팀이 이제 새로운 혁신 기술을 만들어 내셨는데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걸 개발한 이후에 생기는 어떤 요소들, 문제라고나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아직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올해가 G20가 이제 중국이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G20 회의에서는 이런 혁신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이슈를 어젠다를 다룬 적이 없었는데 중국이 의장국이 되면서 이제 이노베이션 태스크포스라는 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노베이션 쪽, 디지털 이코노미 쪽, 그리고 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쪽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장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공동의장직을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같이 공동의장을 했었는데 거기서 논의됐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의 이전에 있어서 지재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선진국들은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은 사실 이제 개도국가에 협력할 때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 뭐 주지 뭐 이런 그냥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거는 자기의 기술이기 때문에 주시는 게 문제가 없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선진국들은 개도국에게 지재권 문제를 논의하는 거를 WTO 통상 체제 위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아예 그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반면에 이제 그 와이퍼라고 하는 이제 국제 이제 특허 재산권 지재권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특허청 통해서 휴먼 특허라고 하는 이제 서로 특허가 공용될 수 있는 그런 특허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특허들을 다른 나라에 이제 개도국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허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와이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도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했었는데 실제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개도국들이 원하는 특허가 또 꼭 그렇게 맞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근데 우리나라 R&D 사업 차원에서는 이제 정부 R&D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기술이 해외의 지재권을 어떻게 이전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해외 공동 연구들을 별로 해본 경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EU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FP 사업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공동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와의 공동 연구를 할 때에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온 R&D 지재권을 어떻게 서로 분할해서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제 공동 연구를 할 때 도출된 기술들에 대한 지재권을, 근데 사실 선진국들은 그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시작 초기부터 이 기술들의 사용권, 특허권과 실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한 것들이 나오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차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CTS를 통한 이 사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R&D, 정부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예산들이 개도국에 이제 기술이 흘러갈 때에 그 지재권들을 지재권 자체까지도 가져가는 거냐, 기술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만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그거 통해서 나온 제품만 거기다 갖다 주는 거냐.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코이카 차원에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저희 회사 내에 그래서 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저희 자체적으로 변리사 특허 전략을 저희가 특허 맵을 활용을 해서 아주 장기적인 전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코이카 사업으로 저희가 원천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몇 개 냈고요. 그래서 이미 해외 특허도 저희가 원천적인 것들은 해외 특허를 미리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특허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회사고, 매달 하나 정도씩은 저희가 특허를 내고 있고요. 저희는 다행히도 저희가 하는 프로덕트가 선진국이 아니면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화 공정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 이런 게 들어가서 선진국 자체에서밖에 만들 수 없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는 저희가 이제 PC 특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인도, 유럽, 여긴 저희가 필수적으로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는 기술 이전 이슈는 없고요. 저희 그 기술이 아니라 프로덕트를 해외 그 ODA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의 그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임상을 할 때 이제 밀레니엄 프로미스나 그런 쪽 이제 해외 아주 큰 기관이랑 할 때 이제 MOU 맺을 때 그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변호사도 사실 내부에 또 있어가지고 그 문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 맺을 때부터 저희가 특허를 임상을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누가 특허를 갖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허를 요구하는 기관과는 저희가 아예 임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허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노을은 대표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전 회사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발한 앱은 오픈 소스 기반이거든요. 오픈 소스 기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이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의 접근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대표님이나 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저희는 이거를 수익을 낸다는 생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글로벌 컴피티션에 나가서 저희가
어떤 의미 있는 앱을 만들어내고 누군가 거기에 펀딩을 제공해주면 그거를 확장시킬 수 있고 이런 거에 큰 의미를 두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제가 기업 측에 이제 이런 약간 무리한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과거에 그 태양광 조리개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광 빛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밥을 짓고 하는 그 캄보디아에 그런 사업을 우리나라가 지원해서 그걸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 독일 기술입니다. 근데 독일이 그거를 만든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현지에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걸 생산, 제작,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 영업권까지 다 줬었거든요. 그게 상당한 또 나름의 기술인데 독일 기업에서는 그걸 흔쾌히 그걸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노을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개도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렇게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에누마 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IT 이런 뭐죠? 안드로이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도국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그 교사들의 거기서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차후에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직접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문제 의식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플로어의 질문을 한번 다시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 교육보훈팀에서 일하고 있는 우승희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무래도 SDG가 발의되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례를 발표해 주신 이 두 분, 노을과 에누마 팀에게 질문 드릴 상황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만약 고려하신다면 관련 기술들을 이제 해당 국가에 적용시키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실 건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발표 중간에 설명을 들은 게 없어서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공동 대표인데요. 이제 명함에 이제 공동 대표가 치프 서스테이너블 오피서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속 가능에 대한 제가 CEO라고 쓰고 있는데 그 서스테이너블을 저희가 의사 결정의 가장 상단에 놓는다 해서 저희가 대표를 서스테이너블 오피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서스테이너블에서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저희 공정 자체는 우선 저희가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서 우선 제조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의 공정 자체의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밖에 한국의 선진국에서밖에 만들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현지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을 저희가 최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말라이 같은 데에서 저희가 그들을 교육시켜서 말라이가 이제 ICT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말라이가 이제 인구도 작고 무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국가이기 때문에 물류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도저히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어서 이런 고부가 가치를 저희가 이전시킬 수 있는 저희 기술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기술도 어렵지만 저희 일회용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제품에 저희가 혈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사용 가능한 슬라이드 글래스를 속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 했고 이게 환경적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일회용 칩을 완벽하게 실링이 된 상태로 기계 안에서만 측정할 수 있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지금 RDT나 이런 데서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가격 경쟁을 생각하면 포기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전부 다 실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재를 재활용 저희가 회수해서 재활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략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고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저희가 서스테이너블 측면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저희 내부 직원들 복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관점에서 우리 직원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서스테이너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 구조, 그다음에 일하기 굉장히 편안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속 가능한 이제 개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용 도구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그거를 잘 만들어 제공은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는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잘 제공해 주는가, 이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 교육용 도구라는 게 학교에 잘 사용이 되려면. 그래서 저희는 나름 선생님들이 그거를 교육적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생님을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어떻게 도구를 어떻게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어떻게 쓰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이 높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국은 그건 선생님들이 내재화해서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게 교육의 지속이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서스테이너빌리티 핵심은 이제 오너십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개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잘 아는데, 너무 이제 현실에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그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현지의 어떤 인력들을 또 양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질문 아까 손을 드신 분 계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요 앞쪽. 네. 안녕하세요. 저 에누마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혜경 박사님이랑 같이 그 컨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코이카에서 발표해 주실 때 우리나라 4대 이제 그 STI를 적용한 그런 개발 그 구도들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교육이다 보니까 배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현재 사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배어 그 줄기 아래.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 구상 중에 그 배어는 그 교육부에서 이니셔티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관련해서 그런 뭐 토론을 하거나 정책을 만드는데 저희가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더 넓게 무상원조의 틀 안에서 이게 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다른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소녀들의 더 나은 삶이라는 이니셔티브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어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런 교육 사업들을 막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어 구상 자체가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ICT를 활용해서 이 교육을 더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발표해 주신 에누마에서 하는 그런 노력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 사실인데, 저희가 그 이름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어차피 원래 아프리카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배어로 연결되는 것은 없지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개념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분류하는 기준상에서 좀 분리가 돼 있다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나 묻겠습니다. 이 네 분이 다 분야가 다르신데요. 연구계도 있고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민간, 이렇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시는 일은 전부 개도국의 개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목표에서는 다 일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 또는 뭐 여러 가지 혁신, 이런 부분들을 개도국과의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요소가 중요하고 어떠한 것들이 이제 성공적인 요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철학적인가요? 그런 우리가 사업을 개도국가에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 좀 아주 표면적이지 않은 내면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이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나중에 끝나고 우리 좌장하신 팀장님께 따라가서 좀 여쭤보고 싶은, 또 한 수 지도를 받고 싶은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우선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측면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코이카 입장에서는 뭐 국제적인 맥락이든 국내적인 맥락이든 이어지는 그런 담론들을 이렇게 또 막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과 굉장히 좋은 구상들이 나오고, 그럼 이걸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ODA를 주관하는 기관들에게 이 책무가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할 수 있는 역량이란 것이 한계가 있고, 저희가 어떤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만 가지고 사업을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저희도 이제 국가의 그런 컨트롤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때로는 운신의 폭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바텀업으로 현장에서 또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분야라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다양해서 각자 하시는 분야들이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개이고, 또 거기에 지역이라는 또 차원이 붙게 되면 이게 상당히 입체적인 차원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거 무엇인가 하나를 추진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안 그러고 또 모든 다면적인 이런 입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또 다 하다 보면은 너무 또 여러 가지를 하고 너무 방향성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맞닥뜨리는 고민이고, 앞서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또 굉장히 광의의 개념들이 적용이 되면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해야 되고 개도국하고 이제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점을 잡을 때는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 그게 어떤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학을 키우는 사업이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든지,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유형으로부터 저희가 이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전략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모델들이 좀 생겨나는 것들은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CTS 프로그램도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갈수록 이제 개도국 현지에 있는 그런 창업 역량들을 또 키워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의 핵심인 철학적인 거를 반영을 하면은, 일단은 수원국 자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저희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진단한 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것하고 매칭을 시켜줄 수 있을지가 저희 코이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고 위아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어디로 이것들이 분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하고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 개도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국제 협력들을 하면서 좀 느끼는 이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국제기구 협력들을 하면서 이제 국가 대표단들을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코이카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들을 개발시키기 위한, 연구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지만, 아니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반면에 지역 사회의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은 좀 연관되기도 하지만 또 따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들은 사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반면에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내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는
사실 이제 그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서 핵심적인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런 요소들을 다루질 않고 한 분야에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면 에너지, 뭐 물이면 물, 뭐 지역사회 소득증대 사업이면 소득증대 사업. 사실 대부분 다 이제 통합적으로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선진국에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워터, 에너지, 에그리 넥서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물하고 에너지, 농업, 이거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지금 모든 산업의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물하고 먹을 거는 지금 사람이 먹고 사는 데의 기반이고.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같이 개발이 돼야 사실은 지역 사회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저는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기업가 정신.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오너십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고 새롭게 발전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뭔가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 에너지, 에그리컬처의 넥서스와 거기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면 지역사회가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업들이 다 이렇게 파편화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마을 사회, 지역사회 변화를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사업들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10년은 해야 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변화를 볼 수 있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코이카에서도 장기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시지만 그런 10년을 바라보시는 사업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안내가, 지금 이제 차량은 저희가 좀 딜레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타실 때까지는 차를 출발시키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저희가 대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우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단하기 위해서 레포트를 볼 수도 있고 뭐 논문을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은 많은 타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진단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뭐 모빌리티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싸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진단의 정확성을 낮춘다든지 굉장히 많은 타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타협하지 않는 모든 제약 요소를 반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의 원동력이 뭐냐, 저희랑 하시는 세계적인 석학이 질문했을 때 저희가 우리의 혁신의 원동력은 리미테이션이다 그랬습니다. 제약이 우리의 혁신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스타트업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고, 게다가 특허도 많이 내면서 아까 얘기한 서스테이너블 관점에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1년을 보냈는데, 그게 저희의 혁신적 솔루션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희가 서스테이너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진단된 문제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혁신적으로 계산할 방법들, 그들도 모릅니다. 그들도 모르고 도노도 모릅니다. 사실 왜? 이건 기술이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방법 하에서, 이 현지인들도 그렇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어떤 혁신적인 이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많은 제약 요건 속에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좀 되게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공적 개발 원조, 그러니까는 저기가 개발도상국에 저희가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든 또는 뭐 원조와 같은 돈이든 재화든. 근데 사실은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지가 어떠냐라는 거죠. 현지가 어떠냐라는 건 정확한 분석에 기반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이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데서 오랫동안 나름
그 성과를 거둔 회사고, 그래서 그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 이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감이 있는 회사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 컴피티션에 참가할 때 제일 두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미국 학교에도 그런 걸 보급했고 한국 교육도 너무 잘 알고 교육과정도 너무 잘 아는데 아프리카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탄자니아에는 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걔네가 뭘 배우는지, 아이들의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 저희가 글로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 글의 내용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은 교육은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자신이 없어서 가서 봐야 되겠는데, 가서 본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작은 회사가 어떤 다른 나라에, 그것도 잘 알려지지도 않고 어떤 인맥도 없는 나라에 가서 뭘 조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이카의 도움도 받고 뭐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간 이유는 직접 보겠다는 거죠. 직접 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이 진짜 어떤지, 그리고 물론 그 USAID에서 뭐 에그라 에그마라는 테스트를 가지고 애들을 테스트한 결과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그거를 100% 믿진 않거든요. 모든 그렇게 이루어진 테스트는 특히나 개도국 같은 경우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테스트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우리 커리큘럼의 시작점을 잡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진짜 우리 눈으로 확인해보고 우리가 확인한 부분에 맞춰서 커리큘럼도 짜고 아이들에게 맞는 것도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적 개발 원조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렵지만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고 서류 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도 가서 봐야 아는 것들이 확실히 있고 그래야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분 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기술, 과학기술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좀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기술은 어떻게 보면 도구입니다. 혁신적인 도구든 어떤 방식이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선의의 마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의지, 이런 부분들이 혁신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결국 그 국가와의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 포럼의 중요한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이상 오늘 포럼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